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연준은 지난 9월 이후 3차례 연속 금리를 내렸습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예고했던 총파업을 유보함에 따라 오늘 모든 열차는 정상 운행됩니다. 내일로 총파업을 예고한 서울 지하철 노사는 오늘 막판 교섭에 나섭니다. 김건희 특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정치권 인사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본부장이 예고했던 추가 폭로는 없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책임을 지고 쿠팡 박대준 대표가 전격 사임했습니다. 경찰은 이틀 연속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인 2.5%와의 차이가 1에서 1.25%포인트로 줄어들게 돼 자금 유출 압력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뉴욕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연준이 고물가 부담 속에도 3차례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준은 이틀 일정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현행 3.75에서 4%에서 3.5에서 3.75%로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올해 1월 이후 관세로 인한 물가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 5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던 연준은 이로써 3차례 연속 금리를 내렸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인해 물가보다 고용이 받는 타격이 더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기업들은 그동안 관세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고용도 해고도 자제하다가 이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고는 늘려나가는 모습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3명의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친트럼프 성향의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는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주장하며 0.25%포인트 금리 인하에 반대했습니다. FOMC 위원별 금리 전망치를 담은 점도표에서도 총 6명의 위원이 금리 인하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내년에 금리를 전혀 인하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3명이었습니다. 7명의 위원은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희망함에 따라 점도표상으로는 내년에 금리 인하는 단 한 차례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블룸버그 TV는 연준이 올해 고용 증가세가 둔화했고 9월까지 실업률이 소폭 상승했다고 지적했다며 성명에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매파적 요소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준은 올해 GDP 성장률 예측치는 1.7%, 내년 성장률은 2.3%로 대폭 상향 조정했고 실업률은 올해 4.1%에서 내년 4.4%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연초 이후 상승했으며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지만 내년엔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큰 변동성을 보이며 혼조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고금리가 올해 지속되다 보니 부동산 내 민간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연준 내의 판단도 이번 금리 인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경제 전문가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Higher interest rates are really starting to pressure those interest rate sensitive elements of the market, which is hurting elements like the Dow a little more than the S&P 500. 네, 이렇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결정되면서 국내 외환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함에 따라 현재 한국은행 기준 금리인 2.5%와의 차이가 1에서 1.25%포인트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클수록 높은 금리를 쫓아나가려는 지금의 유출 압력이 커지기 마련인 만큼, 자금의 이 유출 압력이 커지기 마련인 만큼 금리 차이의 축소는 이 자금 유출 압력을 줄여줄 전망입니다. 또 개인과 기업의 해외 투자와 함께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받아온 금리 차이가 줄면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을 다소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5월 임기를 마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으로 비둘기파인 캐비넷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거론되는 점도 금리 인하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해시는 그동안 이 파월 의장에게 온갖 수모를 안기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를 채워줄 만한 대표적인 금리 인하론자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국은행은 최근 금리 인하 사이클을 끝내고 동결을 예고한 상태여서 내년에도 한미 금리 차이는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원달러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단실 내에 이 환율이 예전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한국철도공사 노조가 밤사이 사측과 접점을 찾으면서 오늘 아침으로 예고했던 무기한 총파업을 유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모든 열차는 정상 운행됩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려했던 철도 대란은 피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요청으로 어젯밤 10시부터 시작된 막판 교섭에서 노사가 2시간여 만에 접점을 찾은 겁니다. 철도노조는 핵심 쟁점이던 성과급 정상화 등에 대해 노사가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유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철도노조는 기본급의 80% 수준인 성과급 지급 기준을 다른 공기업처럼 기본급 100% 수준으로 높일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극적인 협상 진전에 한국철도공사도 즉각 입장을 내고 오늘 모든 열차 운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상수송 체계도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파업 가능성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철도노조 측은 YTN에 아직 잠정 합의 단계일 뿐 협상 결과에 따라 총파업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사는 임금교섭 세부 안건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실무 집중교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오늘 최종 교섭 결과에 따라 내일 새벽 첫 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울시는 만약 파업이 현실화하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하고 집중 배차 시간대도 평소보다 1시간씩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정권의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통일교 간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2인자로서 한학자 총재 지시에 따라 범행을 주도하며 정치 세력과 결탁해 공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수사에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로 임한 점 등은 양형의 긍정적인 요소로 구별돼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1심 선고 기일을 다음 달 28일 오후 3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재판이 추가 폭로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정치권에 대한 언급 없이 보석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결심 공판은 취재진이 몰리면서 예정에 없던 별도의 중계 법정까지 마련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지난 기일 피고인 신문 당시 민주당과도 접촉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폭로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특검은 선택적 수사 논란에 휩싸였고 전재수, 정동영 장관 등의 실명이 거론돼 직접 반박에 나서며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러나 7분 정도 분량의 최후 진술에서 정치권에 대한 언급은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울먹인 윤 전 본부장은
교단을 위해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했고 반성한다면서 통일교가 개인의 일탈로 꼬리를 자르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공판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2017년에는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거나 대선 전 장관급 인사 4명을 접촉했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던 피고인 신문 때와는 딴판이었습니다. 다만 윤 전 본부장 변호인은 마지막 변론에서 대선 전 통일교 행사를 위해 양당에 모두 접촉했다면서 특정 정당에만 접근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윤 전 본부장은 자신의 형량이 결정되는 재판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곧 인천공항으로 입국합니다. 네, 추가 입장을 밝힐지 관심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박기환 기자, 전 장관이 언제쯤 귀국하는 겁니까? 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잠시 뒤인 6시 반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미국 뉴욕에서 오는 2028년 유엔 해양총회를 유치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전 장관의 귀국길이 주목받고 있는 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민중기 특검 수사 과정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 장관에게 현금 4천만 원과 명품 시계 2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권 당시 초선 의원이었던 전 장관이 직접 통일교 본산인 천정궁에 방문했고 이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전달된 통일교 내부 보고에도 전 장관이 당시 통일교 현안에 협조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대가에 대한 부분도 전해지는 게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통일교는 과거 문선명 총재 시절부터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친문재인계 인사이자 부산에 지역구를 둔 전 장관에게 관련 현안 해결을 청탁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윤 전 본부장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전 장관은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엔 해양총회 유치에 집중하던 사이 관련 의혹 제기가 쏟아진 만큼 전 장관은 잠시 뒤 귀국길부터 본격적인 해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동영 장관도 입장을 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인사로 지목되고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역시 오늘 관련 입장을 발표합니다. 정 장관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입장문을 통해 간단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설명을 들으면 싱거운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밝혀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견입니다. 이중석 국가정보원장은 과거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3년 전 통일교 관계자를 한 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이후 어떠한 교류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2022년 초 통일교 관계자가 지인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며 면담을 요청해와 지인을 대동하고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한 차례 만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통일교 측과 어떠한 접촉이나 교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에서 이첩한 민주당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배당됐습니다. 경찰은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서 특별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 사건을 경찰에 넘긴다고 밝히고 하루 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관련 서류가 이첩됐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과거 민주당 인사 4명 등을 접촉했고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전재수 장관에겐 금품과 시계를 전달했다는 의혹 관련 자료입니다. 경찰은 서류를 넘겨받아 사건 기록 검토에 들어간 당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특별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이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뒤늦게 사건을 넘겨 수사기간이 촉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공소시효 문제 등을 고려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영호 본부장이 전재수 장관에게 현금과 시계를 전달했다고 주장한 시점은 지난 2018년입니다. 공소시효가 7년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면 기한은 올해까지로 공소시효가 곧 만료되거나 지났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런데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다면 공소시효는 최대 15년까지 늘어납니다. 수수 액수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공소시효는 최대 7년이지만 3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인 경우에는 10년, 그 이상은 15년입니다. 경찰은 일단 수사 과정에서 적용 가능한 혐의를 확인한 뒤 죄명에 따른 공소시효에 맞춰 신속하게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이번엔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한국인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꾸려진 코리아 전담반이 잇따라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100여 명이 투입된 대규모 검거 작전을 통해 신고 5일 만에 감금됐던 한국인을 구조하고 사기범 5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보디아 시아누쿠빌 현지 스캠 단지의 한 건물 안쪽부터 바깥까지 경찰이 빈틈없이 배치됐습니다. 우리 국민의 감금 피해가 신고된 사기 범죄 조직의 근거지를 덮치기 전 주변 봉쇄에 나선 겁니다.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112 신고를 접수한 지 단 5일 만입니다. 긴급 작전을 위해 최근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양국이 합의한 신속 출동 절차가 활용됐습니다. 위급 상황에는 신고자의 위치 정보와 인적 사항만으로도 경찰 출동이 가능하게 한 건데 이 때문에 현지 경찰에도 빠른 출동 요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사를 통해 감금 장소 특정에 성공한 경찰은 한국 경찰과 국정원에 더해 캄보디아 경찰, 현지 경찰 특공대 등 1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예상 도주로를 차단하고 주변 지역을 봉쇄하는 등 철저한 작전을 세웠고 감금됐던 20대 남성 1명을 구출하고 한국인 사기 혐의자 51명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감금 피해를 받고 있던 우리 국민을 신속히 구출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대규모 범죄 조직을 검거하는 데 이르기까지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 간의 국조공조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경찰은 앞으로도 해외 법 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온라인 스캠, 보이스피싱과 같은 국제조직 범죄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서울 신내동에서 술에 취한 10대가 몰던 승용차가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경찰관 2명이 다쳤는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밤 사거리 도로 한편에 부서진 차량 잔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경찰관 여러 명이 한 남성을 둘러싸더니 곧이어 수갑을 채워 연행합니다. 밤 11시 20분쯤 서울 신내동에 있는 아파트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이 순찰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 2명이 머리에 타박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큰 소리가 나서 이제 봤는데 이제 범퍼랑 이런 거 다 나간 상태로 에어백도 터지고 부딪혔던 경찰차에 타셨던 분들이 아마 조금 아파하시면서 119에. 사고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는 차량 번호를 조회해 운전자가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수색 중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던 A씨는 주차장에서 경찰을 보자 차를 돌려 급히 달아났고 주차장을 나서자마자 인근에 있던 다른 순찰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만취한 운전자가 검거된 곳입니다. 이 운전자는 차량을 몰고 도주하다가 이곳에서 순찰차와 부딪힌 뒤에야 운전을 멈췄습니다. 경찰은 19살 운전자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나 약물을 복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2019년부터 두 자녀의 양육비로 9천만 원가량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가 1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미지급한 양육비가 상당히 많아 보이고 김 씨의 나이나 경력 등을 고려하면 양육비 지급보다 생활 수준 유지가 우선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 사고 살펴봤습니다.
YTN은 중국 어선의 탈법업, 비밀 어창에 대한 고발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비밀 어창을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없는 상황인데 중국 측은 관련 협의를 하자는 우리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아서 사실상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잡은 물고기를 숨겨 어획량을 속이기 위한 중국 어선의 비밀 어창을 보는 우리 어민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도둑고기 잡는 거지. 자기네 허가받은 물량보다. 하지만 첩보 입수부터 첫 단속까지 무려 15개월이 걸리는 등 적발이 어렵다는 게 해경의 설명입니다. 상당수 중국 어선이 비밀 어창을 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계속 발견되지만 최근 5년 동안 중국 어선의 비밀 어창을 적발한 경우는 16건에 불과합니다. 몇 명이 올라가서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대형선들인데. 비밀 어창이 있는 중국 어선을 적발하더라도 대처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담보금 수준이 높지 않고 별다른 처벌 수단도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비밀 어창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내부에 어획물이 있을 때만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 정도로 처벌이 가능한데 일종의 벌금인 담보금은 보통 4천만 원 수준입니다. 무허가 조업이나 금지 해역 조업은 3억 원 이하 벌금, 허가받지 않은 다른 배에 어획물을 옮겨 싣는 경우 2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데 비하면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입니다. 설령 잡히고 담보금을 내더라도 그건 껌값 정도니 그냥 던지고 그냥 조업을 하겠다는. 비밀 어창 자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사실상 무시 전략을 써온 것으로 보입니다. YTN 취재 결과 지난 9월 한중 어업 공동위원회 준비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비밀 어창 처벌 규정을 신설하자고 제안했고 중국 측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2달 뒤 열린 본회담에서 중국 측은 관련 내용을 들은 적 없다거나 검토하지 못했다는 등의 입장을 밝혀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중국 측이 내부적으로는 비밀 어창 단속주의보를 내린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YTN이 입수한 한국에서 조업을 희망하는 중국 어민들의 단체 대화방 사진입니다. 준비회담 보름쯤 뒤 한국 측이 비밀 어창에 큰 관심을 보여 중점 단속할 것으로 보인다. 출항 전에 미리 준비하라는 등의 당부글이 올라왔습니다. 현지 어민협회 관계자가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측이 우리의 처벌 강화 요구는 무시한 채 자국 어민들에게는 조심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중국 측의 단속 사례를 모아 전달하는 등 비밀 어창 처벌 규정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3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책임을 지고 쿠팡 박대준 대표가 전격 사임했습니다. 사실상 경질로 풀이되는데 사태 수습에 미국 모 회사가 본격적으로 나설 걸로 보입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11일 만에 박대준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박 대표는 국민께 실망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태가 커지면서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표는 그동안 정보 유출 사태는 자신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사과할 의향이 없는 겁니까, 그럼? 김범석 의장은? 제가 지금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전체 책임을 지고 있고 제가 한국 법인의 대표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박 대표 후임에는 미국 모 회사인 쿠팡 INC의 해럴드 로저스 최고관리 책임자 겸 법무총괄이 임시대표로 선임됐습니다. 내부에선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의장의 복심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저스 임시대표는 고객 불안 해소와 함께 위기를 수습하고 조직 안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한국 법인이 사태 대응을 해왔지만 전관 채용 논란과 부실한 사과문 등으로 비판받은 만큼 앞으로는 미국 법인이 적극 나설 전망입니다. 다만 김범석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17일 청문회를 앞두고 외국인 임시대표를 내세운 것은 책임 회피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쿠팡은 이번 사태에 대해 거듭 사과하면서 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경찰이 쿠팡에 대해 이틀 연속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어제 오전 11시쯤부터 밤 9시까지 10시간에 걸쳐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그제도 수사관 17명을 투입해 10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습니다. 여기에 쿠팡이 가진 전산 기록 등 자료가 방대한 만큼 오늘도 추가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쿠팡이 회원 가입은 쉽지만 탈퇴는 어렵게 시스템을 유지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탈퇴 방해 행위가 이용자의 권리 행사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의 회원 가입은 무척 쉽습니다. 앱에서 가입을 선택하고 개인정보 수집 등에 동의한 뒤 인증을 받으면 바로 회원이 됩니다. 그런데 탈퇴 과정은 이와 달랐습니다. 우선 탈퇴 절차를 찾기 어려운 데다 가입의 2배나 되는 8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월정액을 내는 와우 멤버십 회원은 잔여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해지가 안 되도록 했습니다. 멤버십 해지를 회원 탈퇴의 필수 조건으로 운영하면서 멤버십 해지 절차를 여러 단계 거치게 하고 해지 의사를 재확인하여 멤버십을 해지하기 어렵게 운영하였습니다. 이른바 탈퇴 방해 행위를 했다는 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행위가 개인정보 수집보다 철회 절차를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인터넷과 다크웹에서 쿠팡 계정 정보 유통 의심 정황이 잇따르는 만큼 쿠팡 측에 자체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7일 이내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대규모 유출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탈퇴 방해와 이후 처리 과정 등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즉시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김종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최근 환율 상승 요인의 70%가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사, 개인 투자자 등의 해외 투자 증가에 따른 수급 영향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한 가운데 정부가 업계에 과도한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카카오가 대대적인 개편으로 논란을 빚은 카카오톡 친구 탭을 다음 주부터 과거 사용했던 방식으로 복원합니다. 카카오페이가 올해 송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결혼식 축의금 송금 봉투를 이용한 평균 송금액이 10만 원을 넘었습니다. 올해 한국인 사이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스마트폰 앱은 챗GPT로 사용자 성장률이 1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손흥민이나 이정재, 아이유 같은 유명인이 등장하는가 하면 YTN 등 방송사 로고가 들어간 뉴스 형식의 온라인 도박 광고가 퍼지고 있는데요. 모두 인공지능 기술로 조작한 가짜, 딥페이크 영상입니다. 강력한 처벌은 물론 유통 경로인 플랫폼에도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서 온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유명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새로운 공식 앱을 출시하기 위해 강원랜드 카지노에 도착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온라인 게임을 출시했다고 보도한 뉴스 채널 YTN과 KBS 등 방송사 화면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해 만든 딥페이크, 거짓 광고들입니다. 호날두와 이정재, 아이유와 BTS RM도 얼굴을 도용당했습니다. 온라인 도박은 그 자체로 불법이지만 합법으로 오인시키기 위해 유명인과 방송사는 물론 강원랜드와 기획재정부 이름까지 동원한 겁니다. 강원랜드 카지노가 공식적으로 자체 게임 온라인 플랫폼을 출시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8월부터 2달간 한 소셜미디어에서 적발한 딥페이크 도박 사이트 광고 영상만 해도 38건에 이릅니다. 보건 분야도 딥페이크 광고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S대 출신 의사라면서 영양제를 과장 광고하고 붙이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며 사람을 현혹합니다. 3개월 이상만 꾸준히 먹이면 식욕은 줄고 지방은 빠지며 성조숙증 수치까지 안정되죠. 1주 만에 몸에 독소랑 붓기부터 싹 빠져서 허리둘레가 5인치는 줄어요. 정부는 앞으로 인공지능 생성물에는 인공지능 제작물이라는 점을 표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보건 분야 등 허위 과장 광고가 많은 영역은 신속 심사제를 도입하고 긴급 사안은 빨리 차단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으로 워터마크가 표시돼서 제공이 되도록 하는 이러한 기술적 조치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플랫폼 기업들이 만약에 이러한 이제 노력들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거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피해나 책임에 대해서는 또 일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물론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의 조속한 실행을 미국 측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현지 시간 10일 워싱턴 DC 근처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농축과 재처리와 관련해서 미국과 합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미국 측에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이어 한국이 준비됐으니 미국도 카운터파트를 만들어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무비자 전자여행 허가 이스타 제도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미 세관 국경보호국은 현지 시간 10일 관보에 이스타 신청자에게 지난 5년 동안의 소셜미디어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목숨을 걸고 오슬로행에 올랐지만 결국 시상식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상은 딸이 대리 수상했고 친미 성향의 중남미 정상들이 총출동해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노벨 평화상 시상식 직전 노벨위원회가 수상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와 통화한 음성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수상자 기자회견이 돌연 취소되며 신변에 관심이 쏠렸는데 마차도는 오슬로로 가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o many people that risked their lives in order for me to arrive in Oslo. And I am very grateful to them. 베네수엘라 당국의 체포 위협을 받아온 마차도가 오슬로까지 무사히 올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였는데 시상식에는 결국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We feel very emotional and very honored, and that's why I'm very sad and very sorry to tell you that I won't be able to arrive in time for the ceremony. 마차도의 딸이 대신 상을 받고 수상 연설문도 대독했습니다. 연설문에서 마차도는 민주주의는 평화에 필수적이고 민주주의를 이루려면 자유를 위해 기꺼이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친미 성향의 중남미 정상들도 대거 참석해 연대를 표명했고 철권 통치를 이어가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Your violence will not prevail over people who rise and resist. Mr. Maduro, accept the election result and step down.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정권을 마약 카르텔로 규정하고 카리브해에 대규모 군대를 배치하면서 마두로 정권은 최대 위기에 봉착한 상태입니다. 역대 노벨 평화상 수상자 중에는 반체제 인사가 많아 중국의 류샤오보,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등 시상식 불참 사례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마차도는 오슬로에서 2년 만에 가족과 재회하고 짧게 체류하며 노벨상 관련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파스타와 피자로 대표되는 이탈리아 요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이탈리아 언론들은 한 국가의 음식 문화가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된 건 처음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선한 재료와 맛, 그리고 건강식으로도 사랑을 받는 이탈리아 요리. I think it's universally known for its quality and well. It's pizza and pasta. Tomorrow, pizza and pasta. Pasta and pizza afterwards. So.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반죽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또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전통까지. 요리 문화에 대한 이탈리아인의 자부심은 남다릅니다. Lo stare a tavola in famiglia o con amici è una cosa che noi italiani coltiviamo e è una cosa. 이런 이탈리아 요리 문화가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이 됐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탈리아 요리를 가족과 공동체를 결속하는 사회적 의식으로 정의하고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해 왔습니다. Perché per noi italiani la cucina non è solo cibo, non è solo un insieme di ricette, è molto di più. È cultura, tradizione, lavoro, ricchezza. 이탈리아에선 관광의 호재가 될 거라며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관광객을 겨냥한 값비싼 요리로 변해 저렴하고 뿌리 깊은 전통 음식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언론들은 단일 요리가 아닌 한 국가의 음식 문화가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프랑스 미식 문화가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바 있어 처음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중국의 동물원에서 곰이 공연 도중 조련사를 공격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6일 중국 항저우의 사파리파크에서 동물쇼 공연 도중 흑색곰이 조련사를 공격했습니다. 당시 관람객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공연을 위해 무대를 오르던 흑색곰이 갑자기 조련사를 공격했고 주변에 있던 다른 조련사들이 뜯어 말렸지만 소동이 수십 초 동안 이어졌습니다. 동물원 측은 해당 조련사와 곰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핏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의 파업이 유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 9호선 지부와 올해 임금 단체 협상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인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로 예고됐던 파업은 유보됐습니다. 지부는 추후 대의원 대회를 열고 잠정 합의안 인준에 대한 찬반 투표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오늘 서울 지하철 9호선은 정상 운행될 예정입니다. 자, 앞서서 코레일 노조도 파업이 유보됐었는데요.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에 이어서 서울 지하철 9호선 파업도 유보됐다는 소식입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 홍성에서 개발된 신품종 딸기가 해외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수출 효자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재배 면적도 빠르게 늘어 지역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주렁주렁 매달린 딸기가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충남 홍성의 한 농업법인이 2년 전 개발한 신품종 골드벨입니다. 기존 딸기보다 당도가 높고 단단해 맛이 좋고 쉽게 무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재배 표준화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12.5브릭스 이상의 고품질 딸기만 출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가 3곳에서 시범 재배를 시작한 뒤 올해 50개 농가 150동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홍성군 전체 딸기 농가의 11%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1단 수확 용기와 개별 포장으로 손상률을 줄이고 꼼꼼한 당도 관리와 저온 유통으로 품질 유지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 덕에 해외 입맛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싱가포르나 미국에 지금 저희가 수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완판은 기본이고요. 지금 물량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홍성 딸기는 연간 3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효자 품목입니다. 여기에 꾸준한 신품종 개발과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출 경쟁력까지 높였습니다.
홍성군은 청년 농업인을 중심으로 수출형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전 과정을 표준화해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딸기 농업대학을 2개 과정을 신설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개방해서 더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홍성에서 개발된 신품종 딸기가 지역 농가의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나경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안 합니까? 나경원 의원 인사 안 합니까? 인사 안 하는 건 자유인데 그거는 인사 안 하고 올라오는 사람의 인격에 관한 문제고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거는 국민에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8대 악법을 철회하라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합니다. 사법 파괴 5대 악법 그리고 입틀막 3대 악법을 철회해 주십시오. 4년 동안 나경원 의원 잠깐 중단하시죠. 의제의 발언을 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네, 의제 내 발언으로 하세요.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 국회 상임위 표결이 나경원 의원. 4건이나 잠시 중단하시죠. 나경원 의원. 나경원 의원. 잠시 중단하시고 의제 외의 발언을 계속하시면 그러면 마이크를 끌 수 있습니다. 이제 사회자 얘기도 안 듣습니까? 나경원 의원, 사회자 얘기도 안 듣습니까? 지금 3분 52초가 지났습니다.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언권을 드릴 수 없습니다. 관련 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를 국회의장이 만약에 제 발언권을 제지한다면 의장이 이게 독재입니다, 의장님. 제가 아주 의회주의자입니다. 지금이라도 가맹사업법으로 들어가시겠다고 하면 마이크를 켜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마이크를 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맹사업법 얘기도 당연히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마이크를 켜주세요. 먼저 의장께서 마이크를 다시 넣어주셔서 감사는 합니다만 법사위는 지금 얼마나 파행적으로 했냐면 잠시 토론하고 표결해서 이 법안 온 것 이것이 의회 독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입법 독재를 깔고 앉아서 이제 사법 독재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개헌 표결 왜 안 했느냐? 아니 이렇게 협조를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마이크가 있으면 치우세요. 아니 마이크 치우세요. 아 참. 무슨 마이크가 있으면 유튜브 방송 같은 거 하는 거 아니? 아 참 정말. 아니 어떻게 본회의장에 무선 마이크까지 갖고 들어와서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과하세요. 제가 가져왔냐고요. 갖고 있었잖아요. 참 정말 너무하시네. 예전에 삼선 개헌을 방지할 때 필리버스터 내용을 들어보면 이렇게까지 되었다. 예. 속기록에
불국사 정상적인 토론이 안 됩니다. 도저히 국민 앞에서 이런 국회의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나 창피해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통회를 선포합니다. 여당이 마음대로 오늘 출근길엔 추위 걱정 없지만 우산을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호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경기 동부와 충청 북부, 강원 등에서는 눈과 비가 섞여서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오전까지 조금 더 이어지다가 그치겠습니다. 다만 동풍이 불면서 오후부터 동해안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눈이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경북 북동 산간에 5cm, 강원 내륙과 영남 해안 등으로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오늘 밤사이 강한 눈이 집중되는 영동 지역에는 많게는 10cm 넘는 대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비구름 뒤로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서쪽 지역은 오후에, 대구 경북 지역은 저녁에 일시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이 5.2도, 대구는 4.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8도, 대구 15도, 광주 13도, 부산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